이종 팀장님 부탁드립니다. 화면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일팀장 이종입니다. 진짜 코로나가 벌써 이제 1년을 넘어서 갖고 저희 이제 뭐 친구들이랑 계속 줌 수업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학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벌써 방학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방학 끝난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다들 너무 방학 뭐 한 것도 없는데 끝나버렸다. 집에서만 있었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맘때가 이제 3학년 이제 2학기가 시작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3학년 친구들이 이제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가 이제 진로, 진학 이런 문제 많이 고민을 이제 시작하고요. 이제 슬슬 이제 자기소개서들을 이제 좀 정리해서 써보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네. 자기소개서 요새 이제 쓰는 친구들이 많아갖고 이제 저도 수업하면서 친구들 이제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되냐, 뭘 써야 되냐 이제 막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도 해주는데 좀 이제 이번에 코로나가 되면서 확실히 이제 문제가 생긴 것들이 뭐냐면 과거에 자기소개서를 쓰는 친구들의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주로 내용들을 학교에서의 생활 활동들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 준비했던 동아리 활동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이제 자기소개서를 많이 작성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은 뭐 학교 활동 같은 것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선생님 너무 쓸 게 없어요. 도대체 자기소개서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뭐 당연히 자기소개서는 너의 학습 능력을 보여주는 거니까 너가 심화 확장된 학습들을 한 것들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잘 녹여서 이제 보여줘야 된다. 이제 너무 이제 교과서적인 답변을 해주면은 선생님 제가 무슨 심화 학습한 게 뭐가 있고 도대체 확장 학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막 많이 물어보고 그럽니다. 그럼 제가 또 이제 거꾸로 이제 친구들한테 물어보는 말은 뭐냐면 너가 여지껏 논술학원 다니면서 읽었던 책을 한번 좀 생각하고 정리 좀 해봐라. 그러면 친구들이 그제서야 이러면서 이제 뭔가 깨달음을 깨닫죠. 그 친구들이 사실 이제 독서 활동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제 심화와 확장 활동들을 굉장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코로나의 어떤 시즌에 맞물려서 이제 친구들이 좀 이런 꾸준히 독서한 친구들이 또 때 아니게 득을 보는 이런 시기가 좀 찾아오는 것들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설명은 이제 중일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설명 그 회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독서와 관련된 파트여 갖고 이제 독서를 중심으로 해 갖고서는 중일 친구들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곁들여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들이 많이 이제 고민하는 건 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이제 많이 고민들을 하실 텐데요. 이제 중일 친구들 대상으로 이제 독서의 어떤 그 패러다임이나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보고 싶다면은 저는 그 어머니한테 많이 권해드리는 게 서울대가 요구하는 어떤 독서 활동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참고해 보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된다라고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은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교육 시스템이나 제도에서 서울대가 가장 어떤 기준을 제시하는 편이고 또 대학교에서 요구하는 학생들의 독서력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그 기준점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서울대에서 요구하는 독서 활동의 내용들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울대를 지망한 학생들이라면은 독서가 기본인 거는 뭐 말할 나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찾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이유는 대학 생활에서의 기본 소양, 즉 독서가 습관화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라면은 대학교에서의 보다 고급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들을 이제 견뎌내기가 쉽지가 않을 것이라는 게 이제 서울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책을 찾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도 다른 데서 책을 찾기보다는 수업 안에서 책을 찾아서, 즉 자신의 어떤 배움의 과정에서 책을 찾아보는 활동들이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어떤 책이냐는 게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본인들이 어떤 것들을 읽어 나가느냐의 선택의 문제로 이제 많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어떤 책을 읽든지 간에 어떻게 읽느냐에 좀 더 무게중심을 많이 싣고 있죠. 그래서 책을 읽을 때 거기에서 생각하는 힘, 글쓰기 능력, 전문 지식, 의사소통 능력, 교양 같은 것들은 자연스럽게 책을 읽으면서 따라오는 활동들이 될 테니 그렇다면은 책은 어떻게 선정하는 게 좋냐면 본인들이 어떤 관심 갖고 있는 더 알고 싶은 전문 서적을 찾아 읽던 호기심을 읽던 궁금증을 또 다른 책으로 선택하던 간에 책과 책이 계속 지식을 확장시켜가는 형태로서의 독서들을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좀 더 추상적인 개념들이 좀 더 많다면은 교수님의 의견을 좀 더 좀 들어보는 게 좋은데
이거는 이제 서울대에서 처음으로 이제 독서 경향, 그 서울대에 진학했던 학생들의 독서 경향을 분석하면서 이제 인문계 이제 교수님께서 서울대 독서 학생들의 어떤 경향들을 분석하면서 이제 의견을 제시하는 파트가 돼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이제 입학을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생각이나 마인드를 좀 읽어볼 수 있는 부분이 되죠. 뭐 일단 당연한 얘기지만 동서를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뭐 문답의 선호가 뒤바뀌었다. 그렇죠? 당연한 거죠. 독서 자체가 너무 당연한 활동이라는 거고 학생들 그 학교에 들어왔던 학생들의 가장 큰 공통점을 역시 골라보자면 너무 상반된 여러 가지 것들의 조건들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게 독서를 꾸준히 한 학생들이 가장 그 서울대에 진학한 학생들의 가장 큰 공통점으로 묶어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견해를 제시하시죠. 자, 일단 독서 활동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취하시냐면 1차, 2차 독서의 관점을 취하고 계세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아의 외부에 관찰의 안테나를 쭉 펴는 행위,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셨지만 간단히 말하면 관찰이죠, 관찰. 즉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찾아보는 것들, 즉 주변에 관심을 갖고 관찰하려고 하는 의지가 바로 독서에서 드러난다. 즉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저희들도 이제 굉장히 공감하는 건데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와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 친구의 가장 큰 차이는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벌어지는 상황들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죠. 뭐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던 자기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아니면은 뭐 또 다른 어떤 친구 문제나 자기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쏟던 간에 자기에서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결과적으로 이제 독서를 많이 하게 되는데 친구들 같은 경우에 독서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보다는 좀 더 자기 안에 머무르고 그래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생활에 많이 지쳐 있고 이런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서울대가 원하는 학생들은 자기에 머무르는 친구가 아니고 자기 밖으로 뻗어나가서 외부에 관심을 갖는 친구들이 당연히 원하는 친구들이니 그렇다면 그런 걸 독서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지만 1차에서 머무는 건 좀 더 아쉽고 2차적 독서를 요구하시는데 2차적 독서는 간단히 말하면 성찰이라는 키워드로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책을 읽고서는 자신이 여지껏 쌓아왔던 지식 체계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의 체계들을 한번 성찰해 보면서 거기에서 문제의식을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신의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성장형 독서라는 게 어떻게 봤을 때는 서울대가 요구하는 독서의 어떤 흐름입니다. 다짜고짜 굉장히 뭐 어려운 책이나 고전들을 바로 이렇게 읽어내면서 자 보세요 제가 이런 어마어마한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내세우는 학생들은 그다지 매력이 없고 오히려 그보다는 자신의 관심사를 어떤 식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독서를 이러한 거에 도구로 사용했는지를 보고 싶어하는 게 서울대 어떤 독서에 대해 요구하는 관점인 거죠. 여기 굉장히 적절한 표현이 나왔는데 3kg 아령을 들다가 덤벨을 팽개치고 181kg 역기를 들어 올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 표현을 하시죠. 간단히 말하면은 본인의 독서 수준이나 본인의 관심사항이나 본인의 인식 수준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엄청난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차근차근히 자기의 관심사에서부터 확장해 나가는 독서들이 바람직한 독서의 어떤 경향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지금 보던 서울대에 들어갔던 친구들의 이제 독서 활동들을 같이 보실 텐데 어머님들이 고민하실 거는 이 독서 활동은 고등학교의 독서 활동이고 그러면 이 고등학교 독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중학생은 어떤 것들을 갖춰야 되는가를 한번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중학교 독서 활동을 봐주시는 게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실제로 샘플들을 이제 2개 정도를 이제 골라놨고요. 서울대 들어간 그 신입생 학생들이 자기 독서 활동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이제 파트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사회과학대학교 이제 사회복지학과 친구인데 뭐 처음에 뭐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독서였다라는 것들은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일 거고요. 친구가 이제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복지학과 친구 학생이다 보니까 자신의 관심사가 자연스럽게 동물권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 쏠리고 그러다 보니 이러한 거에 대해서 이러한 성찰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확장된 독서 그리고 이런 것들에 통해서 어떤 특정한 이론들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을 심화시켜가는 관계로서의 독서를 계속 해나가고 있다는 걸 보고 있죠. 아까 보셨던 거와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무너지고 재구성된다. 그렇죠. 독서 활동이라는 거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 체계가 어떤 문제점들이 가지고 있는지 문제의식을 느끼고 거기에 더 큰 질문을 가져가는 즉 질문하는 독서 활동들이 바람직한 독서 활동이라는 걸 이 친구가 이제 잘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고등학교 생활의 바탕이 되는 활동이기에 틈틈이 읽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겠다라는 너무도 이제
굉장히 쉽게 말하지만 사실 실제 고등학교 친구들에게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이제 인문대학 인문계열 학생인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본인이 이제 독서가 가장 중요한 활동, 소중한 활동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굉장히 자신의 탄탄한 기반이 되어주는 활동이었다 얘기를 하고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자신의 호기심이 있는 부분을 도서관에서 책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교과 학습이나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친구였고요. 수준 높은 독서, 전문 도서를 읽기보다는 청소년을 위한 부제를 붙여서 쉬운 책들을 중심으로 해갖고서는 점점 자신의 전문 분야에 가까운 책까지 발전해 나가는 독서 활동들을 이제 이룩해 나가는. 그래서 단계별로 해서 자신의 기초적인 지식을 쌓아 올리고서 거기 위에서 좀 더 심화된 전문 지식들을 익혀나가는 그런 독서 활동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의 활동을 보면은 결과적으로 점점 독서들을 레벨링하면서 심화된 단계로 갈 수 있는 독서를 가능하게 할 수 있어야 됐는데 결국 이 활동들이 친구들이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졌던 활동이라는 걸 감안해 본다면은 중학생 친구들은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생들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을 쌓아가기 위해서는 뭐 폭넓은 여러 분야에 대한 좀 기초적인 지식들을 뭐 보는 것도 있겠지만 일단 꾸준히 독서하는 습관, 그리고 글 자체를 거부하지 않는 습관. 아까 관찰과 성찰의 독서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중학교의 친구들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관찰의 독서겠죠. 그래서 친구들이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들을 쉽게 접하면서 거기에서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떤 식의 관심들을 가져갈 수 있는 독서가 이루어지는 것이야말로 어떤 중학교에서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당연히 중학교 친구들에게는 기초적인 독서력이 요구될 수밖에 없고요. 어머님들께서 많이 고민하실 좀 걱정하실 부분들은 이 코로나 이제 시기에 맞물려서 확연히 갈려지는 친구들이 뭐냐면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의 어떤 그 독서 격차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진짜 좀 작년 한 해부터 올해까지 이루어지는 제가 관찰해 본 거에 따르면은 중학교 1학년 내에서의 독서 격차가 이렇게까지 벌어질 수 있나 싶을 만큼 점점 벌어지는 추세가 많이 보여지는 시기거든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코로나에서 집에 머물다 보니까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을 독서로 활용한다면은 반대로 이제 독서를 싫어하는 친구들은 뭐 핸드폰이라던가 뭐 스마트폰 게임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님께서도 우리 친구가 책을 잘 안 읽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 학원에 보내서 어떻게든 책을 읽혀보려고 하시는 이제 어머님들도 같이 계시고 같이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확실히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기초적인 어휘, 문장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그 소설이나 글의 갈래에 따른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능력들이 좀 훨씬 더 뛰어나다면은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기본적인 글이나 문장 수준의 이해조차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계속 등장하는 게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뭐 너무 잘 알려져 있죠. 이제 난독 시대라고 할 만큼 이제 친구들이 아주 기초적인 문장 수준의 이해도 잘 못하는 친구들이 많고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드러날 수 있냐면은 국어의 내신 시험 평가나 이런 걸 볼 때 확연히 드러납니다. 친구들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내신 시험에서 많이 틀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를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하거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들. 그래서 문제를 잘못 읽고 재심을 잘못 읽은 다음에 항상 어떤 식의 결과를 낳냐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다시 한번 밑줄을 그어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을 본인들이 어설프게 읽고 건너뛰어서 읽고 그 다음에 잘 모르는데 그냥 넘어가면서 읽으면서 실수하는 포인트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중학교 1학년에 점검되는 게 과거에 어떤 중학교 1학년 내신 시험이 있는 시기였다면은 최근에 이제 중학교 1학년들은 이제 그 시험을 보지 않는 경향으로 점점 넘어가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중2에 돼서야지 좀 드러나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꼼꼼한 점검들이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학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주기보다 특히나 좀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 불만들이 많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친구들이 이 중학교에 올려 보내는지 이런 기초적인 독서가 안 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뭔가 조치를 취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좀 독서가 안 되는 친구들조차도 초등학교에서는 무난하게 뭐 100점을 받았다, 그다음에 뭐 문제가 없었다, 잘하고 있었다, 평가를 받았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듣다 보니까 본인 자신조차 자기가 문장을 읽거나 글을 읽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꽤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을 볼 때마다 좀 안타까운 마음도 많이 듭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고요. 교과서를 읽지 못하는 수준의 친구들이 30%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들이 아주 기본적인 독해가 안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안 되는 독서들이 2학년, 3학년 과정으로 점점 넘어가면서부터 좀 더 심화 독서, 전문적인 독서들의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러면은 분명히 이제 어느 수준에 멈추게 되는 거죠. 같은 고등학생이지만 고등학생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거의 태반입니다. 같은 고등학생인데 어떤 친구들은 대학교의 교양 수업을 들을 수 있을 만큼의 독서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친구들은 아직 중학교 수준의 독서력도 못 갖추고 있는 친구들이 꽤 되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이거 성인도 마찬가지죠. 성인조차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를 갖는 독서 수준이 갖추는 만큼 친구들이 이렇게 단계별의 독서 실력들을 좀 갖추는 게 많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문제고요. 왜 그러냐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뭐 인류의 역사에서 그렇게 오래된 시기가 아닙니다. 독해라는 말 자체가 나온 것들도 근대 이후에 한참이 돼서야 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소리 내어서 읽지 않는 그런 시기가 온 것들도 길지 않은 시기고요. 굉장히 자신의 뇌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독서 과정이 과거에는 수월했다면 왜냐하면 독서가 수월했던 환경들이었거든요. 과거에는. 하지만 이제 최근 학생들은 독서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고 그만큼 이제 수월하지 않은 과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친구들에게 글쓰기나 읽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좀 인식하는 게 많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에서 실제로 요구하는 학생들의 독서력을 보면은 중학교 친구들의 수준에 비교해서 그 만만치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희 인근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제 수행 평가를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은 보시면은 이게 수행 평가에서 제시문을 주고서는 그 제시문에 맞추어서 본인들이 인권침해 구제 방법에 대해서 논술을 하는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글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니까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시문이 요구하는 게 뭔지도 이해하는 독해 능력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권침해 구제 방법은 어디 있냐면 교과서에 있기 때문에 교과 지식을 또 완벽하게 이해하는 그 과정이 이제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능력이 요구되는데 교과서도 독해할 수 있어야 되고 교과서 외의 지문도 독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최근에 중학교에서 요구하는 수행평가들의 특징들이 되겠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들을 제시해줘서 그 까다로운 조건들을 다 만족시켜야지만 충분한 점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수행평가 끝나고 나오면 친구들이 선생님 이 조건 못 지켜서 점수를 얼마 깎였어요. 이런 식의 친구들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만큼 본인들의 생각들을 요구하는 조건에 맞춰서 쓰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청신국제중 2학년 수행평가인데요. 좀 더 이제 수준 높은 글쓰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조건이 오히려 덜한 경우가 많아요. 조건이 적다는 얘기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스스로가 글의 틀과 구조들을 머릿속에 넣어놓고서는 그걸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궁극적으로 친구들에게 글쓰기에서 요구하는 마지막 단계들은 바칼로레아식 글쓰기가 될 겁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어려운 수준의 글쓰기를 요구하는데 그냥 문제가 아까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문학적으로 해설하시오니 자신이 알고 있는 문학적 분석 능력들을 총동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 그 비유법이나 표현법이나 절대론적 평가든지 작가의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작가의 표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시 시대 상황을 통해서 사회에 어떤 반영되는 측면들을 같이 분석해서 넣는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본인이 직접 선택하고 직접 글의 주제를 선정하고 거기에 맞는 짜임을 짜내야 되는 글쓰기니까 이게 가장 어려운 종류의 글쓰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글쓰기까지를 요구하는 친구들의 요구 조건을 갖추려면은 당연히 글쓰기 이전에 성행해야 될 독서의 수준, 깊이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요구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글쓰기들을 이제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독서에 대한 어떤 심화 능력들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고 중1 친구들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심화된 글쓰기를 하는 거는 분명히 중1 친구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최근에 저희가 이제 서평 쓰기를 같이 해보면서 느꼈지만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의 서평의 틀을 갖춘 글조차 쓰기가 굉장히 이제 쉬워하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 게 이제 중1 친구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향점을 여기에 잡고서는 친구들에게 단계별로 최소한의 책에 대한 이 내용에 대한 이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어떤 견해를 정리하는 것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중일팀에서는 이제 목표로 삼고서는 함께 이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이번에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일 프로그램을 이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8월에는 그 글쓰기를 이제 테마로 잡았고요. 뭐 저희 학원에서 항상 논술을 통해서 글쓰기 그 수업이 마무리되는 것은 좀 일반적이지만 친구들이 이제 글쓰기의 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념이나 틀 같은 것들을 좀 더 확인하는 글쓰기들을 좀 배워보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글쓰기 프로그램을 잡았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는 좀 더 분석적인 글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은 중1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편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글쓰기들을 같이 좀 진행해 보는 게 좋고, 특히나 이제 글을 읽을 때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글을 써보는 게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학을 중심으로 하는 글쓰기를 좀 더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짧은 소설 쓰는 법을 통해서 소설을 직접 써보는데, 뭐 친구들에게 창의력을 갖추고 소설 쓰는 것도 분명 의미가 있는 일이지만, 그보다는 친구들이 소설의 구조가 무엇인지, 배경이 무엇인지, 인물들이 어떤 특성을 갖는지, 인물들의 갈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읽으면서 볼 때랑 자기가 직접 써보면서 쓸 때랑 그 확연히 이해하는 정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자신이 소설을 써보면서 그 소설을 쓰는 과정에서 표현 방법도 익혀보고, 갈등을 형성하는 방법도 익혀보고, 뭐 중학교 친구들이 여전히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점의 차이들도 어떻게 차이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이제 글쓰기를 같이 진행을 해보는 게 1주차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2주차는 우리 중1 친구들에게 요구되는, 학교에서 요구하는 글쓰기 중에 가장 많은 글쓰기죠. 서평 쓰기고요. 중학교 과정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거는 독후감보다는 서평을, 특히 이제 고등학교에 가면은 독후감이 아닌 서평을 많이 요구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이제 서평을 써보라 그러면 서평을 쓰지 않고 독후감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즉 책을 읽고 나서 뭐 재밌는 책이었다, 즐거운 책이었다, 뭐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책이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한 인상 비평에 머무르는 그러한 글쓰기를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좀 더 심화되어서 소설을 좀 더 분석해보고, 아니면 그 글 자체의 구조를 분석해보고,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작가가 말하는 주제를 어떤 식으로 표현했는지를 쓸 수 있는 서평들을 기본적으로 틀을 짜고서는 그 틀에 맞추어서 쓰는 연습들을 해보는 게 저희 2주차 활동이 되었고, 확실히 이번에 2주차까지 저희가 수업이 진행됐는데, 서평쓰기를 한번 해본 친구들이 확연히 좀 서평에 대해서 좀 이해도도 높아지고 좀 더 깊이 있는 표현들을 하는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주차는 이제 시를 써보는 거고요. 1주차와 마찬가지로 시를 통해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시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법들, 표현 방법들, 심상들, 이런 것들을 자신이 직접 써보면서 그 방식들을 익혀나가서 교과서 지식들이 좀 더 자신에게 체화될 수 있도록 하는 수업을 포인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비유법이나 표현법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중학교 3학년이 되면은 최소한의 비유법들, 표현 기법들을 친구들이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뭐 반어법, 역설법의 차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비유법 표현들이나 아니면은 심상에 있어서 뭐 공간가적 심상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계속 교과서에서 지식으로만 익히고 그 차이들이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하는 이유들은 남의 것을 보고 자기 것으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신이 직접 표현해 보면서 그 차이들을 하나하나씩 확인해 보고, 이걸 통해서 문학 독해 능력들을 좀 더 키워나가기 위한 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이제 돌면서 시 쓰는 날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익히는 걸 목표로 하는 글쓰기 작업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주차는 발표 글쓰기를 이제 목표로 잡았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발표 글쓰기 같은 것들을 이제 실제로 이제 해볼 수 있는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또 이제 많은 친구들이 저한테 말해보는 게, 선생님 글쓰기 잘 배워서 뭐에 써먹어요? 이걸로 뭐 돈이나 벌 수 있어요? 이렇게 막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래, 이런 걸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광고 카피라이터, 그리고 이제 슬로건, 그런 것들에 진행되는 글쓰기들이, 그리고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써야 될 앞으로의 기획서 작성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광고 기획을 만들어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글쓰기들이 가능한지를 같이 이제 살펴보는 거고요. 그래서 소설은, 작품은 소설이지만 이제 그 광고 대행사에서 이제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의 어떤 이야기를 바탕으로 어떻게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어떻게 광고를 분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의 기획 글쓰기를 하고, 그다음 친구들이 실제로 광고를 기획한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 하면서 발표하는 과정까지로 이제 마무리되는 수업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는 이제 저희가 서평 친구가 쓴 거를 이제 예시로 해서 이제 같이 이제 달아놨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준 수업 하니까 어머님들이, 아니 친구들이 글쓰기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이 직접 글쓰기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오히려 중수업을 할 때 친구들의 글쓰기가 훨씬 더 심화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학원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필로 글쓰기를 시키죠. 그러니까 원고지에 글쓰기 시키다 보니까 친구들이 손으로 글을 쓰고, 손으로 글을 쓰다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로 계속 글쓰기를 하다 보니까 글의 구조에 짜임새를 짜거나, 그 다음에 문장들의 위치를 바꿔봐야지만 되는 문제라거나, 퇴고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큰데, 대신에 디지털 글쓰기는 퇴고의 어려움이나 글의 전체적인 구조 짜기, 그 다음에 그 글의 흐름 같은 것들 보는 거, 그 결과적으로
분량의 문제. 학원에서 손으로 글 쓰면 기껏해야 친구들이 막 천자 글쓰기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중수업을 진행하면은 천자는 너무 우습다고 이제 천자 이상의 글쓰기를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 친구도 거의 원래 글쓰기 목표는 천자 글쓰기를 했는데 거의 뭐 2천자 육박하는 글쓰기를 그 왜 이렇게 길게 썼니 그랬더니 들어갈 내용들이 많고 할 얘기도 많은데 도저히 줄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만큼 좀 더 충실한 글쓰기를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되어서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보시면 이제 글쓰기에서 서론, 본론, 결론에 맞추어서 서론 글쓰기를 이제 서본결에 맞는 서평 글쓰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가 굉장히 이제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글쓰기를 진행했다는 것들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저한테 이제 그 실제로 실시간으로 같이 이제 줌으로 보면서 제가 이제 잘못된 표현들, 그다음 부족한 표현들, 그리고 뭐 이 기본적으로 이제 과정 같은 경우에는 전체 글을 읽고 나서 구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퇴고한 글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첨삭을 받는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첨삭받은 부분들, 문장 표현들에 대해서는 문제들이 많지만 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해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인상평을 하기보다는 어떤 논리적인 근거들, 작품 속에 있는 것들을 인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익혀나가서 이제 잘 활용한 글쓰기여 갖고서는 이런 것들의 서평 글쓰기를 좀 더 익혀나가는 친구들이 독해 능력들, 분석 능력들을 확실히 이제 그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기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9월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자랑하고 있는 이제 세계문학 프로그램이고요. 뭐 그 항상 제가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얘기를 들었을 때 가장 재밌었던 수업이었다. 자신이 독해력이 굉장히 많이 늘었던 수업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세계문학 시리즈로 같이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중일 세계문학의 가장 어려운 점은 뭐 독서 선정 난이도의 문제고요. 그래서 항상 좀 그 독서 책의 선정 난이도에 대한 어려움들이 그 고전 독서다 보니까 어려운 측면들이 있지만 또 굉장히 중일 친구들이 좋아할 만한 책들을 많이 선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도 최근에 고민하는 거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학이 나오는 만큼 그렇다면 친구들한테 청소년 문학을 익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좋은 청소년 도서들을 많이 선정해서 넣고 있어서 친구들한테도 좋은 반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청소년 문학이 아주 이제 좋은 반응을 보여줬던 아주 대표적인 도서인 바르톨로메는 개가 아니다라는 책이고요. 이제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그 공주와 시녀들이라는 이제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제 바르톨로메라는 꽃의 인권에 관련된 문제를 이제 이야기하는 책이고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선정 도서로 삼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다음 친구들이 읽고 나서 굉장히 재밌으면서 동시에 인권의 문제, 그다음에 자신에게 어떤 주체적인 삶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이야기를 많이 펼칠 수도 있고 서평을 쓸 때도 굉장히 좋은 서평을 많이 썼던 그런 책입니다. 2주차는 뭐 대표적인 고전 중에 하나인 지킬 박사와 하이드고요. 그 다음에 뭐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서는 이제 깊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미를 줄 수 있는 책이면서 동시에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그리고 욕망의 이중성들 그리고 이성과 욕망의 관계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깊이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고요.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뭐 쉽게 읽으면서도 굉장히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과 같이 보면서 좀 깊이 있는 이해들을 같이 할 수 있는 책이어서 좋은 반응을 얻은 책이어서 굉장히 이제 저희가 항상 선정하는 책 중에 한 권이 되겠습니다. 3주는 뭐 이 책의 뭐 가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저는 매년 친구들에게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강평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하는데 매년 졸업생들이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이 수업을 이렇게 얘기를 할 만큼 너무도 이제 인상적이었던 책이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요. 책 자체는 분명히 어려운 책이 맞습니다. 이게 1학년들이 읽기에는 굉장히 쉽지 않은 책인데 대신에 1학년이 읽기에 쉽지 않은 책이다 보니까 이 책의 효과가 선생님과 같이 독서 수업을 할 때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수업을 하면은 한 전체 친구들 중에 한 30~40%의 책들은 어렴풋하게 이제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해서 오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뭔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지만 되게 인상적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들어오는 책인데 그러면 이제 같이 수업을 할 때 선생님과 함께 책의 본문 구조들을 같이 읽어보고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져주고 왜 그레고리 잠자가 갑자기 괴물이 되었는지 가족들의 반응들은 어떤 변화를 읽었는지를 하나하나씩 같이 짚어봐서 보면은 친구들이 책을 이해하는 것과 동시에 아울러서 책을 이렇게 좀 질문하면서 던져가 읽을 때 훨씬 더 큰 재미나 즐거움을 줄 수 있다. 항상 이 수업 끝나고 나면은 친구들이 강평이 끝날 때쯤 되면은 소름 돋았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그래서 평소에 자신들이 읽어봤을 때 얻지 못했던 큰 즐거움들을 독서를 통해서 읽으면서 어떤 관찰의 즐거움, 성찰의 즐거움을 같이 볼 수 있는 도서여갖고 저희가 좀 독서의 난이도가 분명히 있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빠지지 않고 항상 이제 좀 집어넣는 책. 그래서 변신 이전과 이후로 친구들의 독해력이 확연히 갈리는 그런 수업이 진행되기도 해서 항상 집어넣는 책이어서 여러분 그 학생들이 굉장히 감명 깊게 읽을 수 있는 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4주차는 이번에 새롭게 선정한 책이고요. 그래서 이제 야성의 부름이라는 이제 뭐 영화로도 굉장히 잘 알려진 책이죠. 그래서 그 늑대의 화이트 펜을 쓴 이제 잭 런던의 야성의 이제 관점에서 이제 문명을 바라보는 문명 사회의 한계를 짚어주고 그 다음에 야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책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굉장히 좀 푹 빠져서 읽을 수 있는 책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마지막 책은 뭐 청소년 도서에서 굉장히 많이 선정 도서로 선정되고요. 빠짐없이 이제 언급되는 책 중에 하나인 내 영혼이 따뜻한 날들이고요. 인디언 그 할아버지에게서 자라나게 되는 소년 아이가 이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생활을 통해서 인디언이 바라보는 자연의 관점들, 생태주의적 관점들, 그리고 뭐 비극적인 역사들 이런 것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뭐 자연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들을 같이 이제 논의해 볼 수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문학 이런 책들이 전반적으로 저희가 그 고민했던 게 뭐냐면은 그 예년들에 비해서 좀 도서의 난이도를 좀 낮추고 그다음에 친구들이 좀 더 흥미를 가지고 읽을 수 있는 책으로 고르되 흥미만을 노려보기보다는 거기에서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나 성찰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할 수 있는 수업을 같이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책들을 선정하였고요. 친구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즐겁게 이제 읽을 수 있는 책들, 분량에서도 이제 어렵지 않은 책들이니만큼 좀 이러한 책들을 좀 친구들이 꾸준히 읽어 나가면서 좀 탄탄한 독서 실력을 갖추고 이런 것들이 2학년, 3학년으로 이어져서 보다 나은 본인들의 독서 활동들을 좀 레벨링하면서 독서를 놓지 않고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이 되기를 이제 좀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이로써 저희 중1팀 이제 독서 관련해 갖고서는 그 선정도서 안내 끝냈고요. 이제 중2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장면생 공유 바로 할까요? 네, 화면 보이십니까? 예, 잘 보이고 잘 들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CNA 논술 중위팀장 박창명입니다. 8월, 9월 워크북 설명회 시작하겠습니다. 독서의 어떤 중요성이라든가 이제 중등 독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이제 발표해 주신 이주영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저는 이제 8, 9월 이제 중등 2학년 워크북 컨셉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요 이제 워크북 독서와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학생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능력 향상 학습 목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자, 8월 이제 워크북은 교과서 소설 다보기 3이 되겠습니다. 보통 이제 중2 학년에서 중3학년 그리고 고1 학년으로 넘어가면서 조금 이제 문학 작품 리딩에 좀 변화가 오는 게 그 전까지는 굉장히 난이도가 좀 쉬웠다가 그러니까 중학생들한테 조금 어려워하는 것들이 그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신들이 읽어야 될 작품들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주제의식이라든가 뭐 사회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체감 난이도 차원에서는 마치 계단이 이제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처럼 뚝뚝 끊기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중1, 2까지는 그래도 예전에 좀 책을 읽었던 친구들이라면은 어느 정도 능숙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중3 그리고 고1로 올라가는 순간 이제 그 뭐 작품의 어떤 내용 전개 과정에 대한 이해라든가 어떤 주제 의식에 대한 어떤 배경 이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따라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과서 소설 다보기에서 이제 중등 3학년 교과 과정에 나오는 작품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고1 교과 과정 그리고 이제 뭐 모의고사나 시험에 이제 기출로 나왔던 작품들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작품들의 약간 선행 읽기 방식으로 미리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그리고 학교 교과 과정에서 배웠던 문학의 분석 틀들을 활용해서 문제풀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제 그 작품의 어떤 주제의식이라든가 사회적 배경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서 이 작품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의식과 좀 관련해서 이제 한국 사회의 어떤 중요한 시대 변화의 분기점들을 이렇게 나열한 다음에 그 시대 변화에 대응하는 그 당대 사람들의 어떤 가치관 그래서 문학 작품의 효용 중에 하나가 그런 역사 발전의 과정 속에서 당대인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는지 어떻게 사회 발전을 이끌었는지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읽어보면서 그 가치관 변화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삶과 죽음에 대응하는 현대인의 의미 성찰 마지막으로
이제 근현대 사회에서 어떤 권력, 사회 권력과 개인의 관계를 성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주체적인 시민의 자세를 생각해 보려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록 작품을 저희가 일단 주제별로 이렇게 주차를 묶었습니다. 1주차에서는 이제 1960, 70년대 경제 개발 사업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서 이제 급격한 사회 변동이 일어날 때를 이제 주제로 해서 그 자본주의 사회 그리고 근대 개발로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속에서 그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어떤 탈락하는 우리가 놓쳐버린 것들에 대한 어떤 성찰적 시선을 기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주차에서는 이 작품들이 다 이제 일제 강점기 때의 이제 작품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제개발 사업 이전에 일제 강점기 때도 일본에 의해서 뭐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은 외부에서 어떤 근대적 문물이 들어오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는 그런 시기인데요. 그래서 그 시기에 사람들이 내외적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고 사회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서는 이제 중심 인물들의 그 주 사건에서 누군가가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주변 인물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성찰하고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내적 변화를 함께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 4주차에서는 어떤 뭐 사회 권력과 언론이 이제 개인을 어떻게 교묘하게 통제하고 길들이는지 그리고 그것에 개인들이 무기력하게 대응해야 하는지 주체적으로 맞서야 하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다루면서 이제 사회의 구조 속에서 개인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제 토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소설 다보기는 크게 이제 이 워크북 구성은 세 파트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이제 꼼꼼히 읽기라고 해서 문학 작품의 기본적 구성 요소들을 학생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통해서 워크북에 수록된 작품들을 꼼꼼하게 잘 읽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학생들이 이제 국어 내신과 관련한 문의를 할 때 보면은 이제 문제 이렇게 주로 많이 나오는 이제 질문들이 얼마나 많이 문제풀이에 시간을 투여를 해야 하는가 내지는 뭐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하는가 주로 약간 기술적인 요소들을 문의를 많이 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사실 중요한 거는 뭐 특정 뭐 문제 어떤 문제집에 어떤 비법이 숨어 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보통 교과서 이제 문학 관련 단원에 보면은 학생들이 이제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알아야 하는지 그 학습 목표가 나와 있고 그 학습 목표와 관련된 유형의 숙지를 통해서 이제 교육 주체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확인하려고 하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교과 과정에 나와 있는 어떤 문학 작품 분석의 틀을 이제 어떤 유형별로 묶어가지고 그거를 잘 이해하는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간과하는 면들이 있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저희가 이제 꼼꼼히 읽기에서 내신 유형과 연계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이런 이제 학교에서 배웠던 그리고 저희 학원에서 배웠던 문학에 대한 이해 개념이 어떤 식으로 유형과 연계되는지 이런 부분을 학생들에게 꼼꼼하게 숙지를 시키면서 작품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생각 나누기 부분에서는 저희 뭐 기존 워크북의 스텝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그래서 작품 분석과 연계해서 뭐 챕터별 주제의식과 연계된 좀 심화이해 예를 들어서 사회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뭐 관련된 외부 지문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를 같이 읽어보면서 학생들이 이제 작품을 읽는 거를 단순히 도장 깨기식으로 이런 부분 뭐 기출문제 나온 거니까 한번 읽어봤다 내지는 교과서에 나온 작품 한번 읽어봤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그걸 읽으면서 그런 문학 작품들이 그 당시 사회에 어떤 변화를 담고 있으며 그 주제의식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다가왔다 이런 식으로 좀 심화 좀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수업의 어떤 주 소재나 주제와 연계된 자신의 의견을 학생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나누어 보는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각 펼치기는 이제 토론 내지는 이제 글쓰기와 관련된 부분인데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학원 수업에서 주로 진행하는 글쓰기 양식은 주장하는 글이죠. 논술이지만 최근에 이제 교과 과정 수행 평가 내지는 독서 감상문 뭐 이런 이제 글쓰기 과제에서는 단순히 이제 어떤 논증
논증 형식의 말하기 외에도 뭐 발표학이라든가 토의학이라든가 뭐 마인드맵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형식의 글을 학생들에게 좀 반복적으로 숙달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장하는 글을 일단 기준으로 하되 특히 문학과 관련해서는 뭐 결말 이후의 내용에 대해 다시 써보기라든가 내지는 뭐 시점 교체 후에 어떤 달라지는 표현상 효과를 분석을 해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교과 과정과 연계된 다양한 글의 형식을 익혀보면서 그런 글들을 쓸 때 형식적으로 그리고 글의 내용적으로 어떤 부분을 좀 구성을 해야 될 것인지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좀 더 이제 예제랑 함께 같이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이제 꼼꼼히 읽기에서는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유형이 나오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 실제로 그 내신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뭐 작품의 시점이라든가 배경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갈래 특성에 대한 기본 요소들을 학생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해당 작품에 한정해서 찾아낼 수 있는가, 이런 거 점검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작품의 내용을 이렇게 인용을 한 다음에 이 작품의 그 인용된 부분의 전후 맥락을 검토해서 등장인물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상징적 의미가 숨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추론해보는 문제. 그리고 세 번째 유형으로는 이제 작품의 내용 전개에서 이렇게 빈칸을 띄워놓고 나서 이런 내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잘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주 사건 전개에서 뭐 주인공이라든가 혹은 주변부 인물이라든가 등장인물들이 구체적으로 그 사건 전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 이제 독해 능력 검증하는 문제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인물에 대한 간접 설명 방식. 학생들이 이런 부분 굉장히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많고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등장인물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론을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물의 성격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뭐 행동이라든가 대화라든가 이런 간접적인 보여주기 방식을 통해서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이 개념을 이해하고 그걸 이제 다른 인물들의 어떤 행동, 대화랑 비교 대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작가가 인물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 문제에서는 전체적인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소설 이야기 구성의 5단계를 쭉 늘어놓고 나서 이 전개 과정에 맞추어서 책 전체 내용을 잘 숙지를 해서 주요 사건 흐름을 꼼꼼하게 정리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전체 사건의 흐름 속에서 인물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고 어떤 갈등 관계를 맺고 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각 상황 전개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개별 인물들이 어떤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가, 이런 식의 총체적인 어떤 작품 독해 능력과 이해 능력을 점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 나누기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품의 어떤 꼼꼼한 앞부분에서 저희가 시행했던 작품 내용에 대한 꼼꼼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좀 풀어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제시문에서 인물의 태도를 평가하는 거,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현대 사회에서 어떤 노인 부양 문제랑 연관해 해서 자기가 만약 뭐 중증 질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그리고 옆에 오른쪽 문제에서는 이제 3주차 내용이죠. 삶과 죽음에 대한 성찰과 관련해서 이제 교과 그 워크북 외부의 지문을 따와서 그 죽음에 대한 여러 사상가들의 생각을 일단 요약 정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자기는 학생 자신이 이런 요약 정리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가장 지지하는가, 지지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어떤 최소한의 논증 형식을 갖추어서 학생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발표해보고 그 다음에 이거를 쭉 다른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만약에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학생들이랑 나누면서 단순히 자신의 생각을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되돌이표처럼 발표하는 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이렇게 보완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생각 펼치기 부분에서 여기 글쓰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이제 글쓰기 요 방식, 특히 이제 문학과 주제와 연계돼서 뭐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작별의 편지를 써보자, 그리고 이제 소설의 결말을 바꾸어 써보자, 이런 식으로 응용 문제들을 저희가 출제를 하는데 이제 뭐 결말 바꾸어 쓰기라든가 후속편 쓰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학생들이 단순히 많이 써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결말을 바꾸어 쓴다든가 후속 이야기를 쓴다든가라고 했을 때 흔히 놓치는 부분들이 단순히 원 텍스트의 어떤 주제의식이라든가 분위기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자기가 그냥 재밌다고 평소에 다른 소설이나 뭐 만화라든가 컨텐츠를
읽으면서 자기가 재밌다고 생각한 부분들을 모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굉장히 좀 자극적인 스토리 전개 방식으로 쓰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서는 결말을 바꾸어 쓰려면은 소설의 원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변화를 시켜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자신이 쓴 결말이 원 텍스트의 결말과 연계해서 어떤 주제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바꾸게 된다면 왜 그것을 바꿔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세부 가이드를 넣어서 학생들이 단순히 그냥 재미 위주의 글을 쓴다기보다는 이런 식의 어떤 응용 글쓰기를 통해서 출제자들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부응해서 어떤 적절하게 자신의 글쓰기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을 넣어서 써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글쓰기 연습을 하게끔 지도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9월 워크북에서는 이제 통합사회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통합사회 경제 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중등사회 교과과정 후반기에 나오는 이제 경제 파트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경제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론을 숙지를 하면서 경제 어떤 분야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과 경제 내지는 경제 관련 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생각이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시장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한다든가, 내지는 뭐 구체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하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자유시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막연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너무 급진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가 좀 이렇게 양극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선정한 책에서는 좀 이렇게 시장 자유와 시장 규제와 뭐 사회적 책임과 개인의 주체적인 어떤 실천 방안이랄까 이런 좀 다양한 관점들을 이제 다 도입을 해가지고 경제를 좀 넓은 관점에서 좀 균형적으로 조망하는 능력을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부분에서 너무 이론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 학생들이 이제 뭐 뉴스라든가 미디어를 통해서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었던 현실 사례와 좀 다양하게 적용을 시켜서 이런 경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단순히 이제 배운 사람들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지금 자신의 삶과 연관된 굉장히 중요한 요인임을 좀 이해를 시키고 이제 학습 어떤 의욕을 좀 이끌어내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이제 중등 3학년 이제 사회에 나오는 경제생활과 선택, 시장 경제와 가격, 그리고 국민 경제와 국제거래 이 부분을 많이 참고를 해서 저희가 도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1주차와 2주차는 요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이라는 책을 2주에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됩니다. 책 자체는 두껍지는 않지만은 책에 나오는 어떤 경제학 일반 개괄적인 개념들이 다소 이제 경제를 처음 들어가는 친구들한테는 난이도도 좀 있고 양적으로도 그 많은 개념들을 다 숙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일단은 2주로 쪼개서 조금 이제 연착륙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요 책의 이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에 대해서 좀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쪽,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강조하는 쪽, 요 두 화자가 계속 이렇게 경제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대립하면서 서로 논박하는 그런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중 하나에 대해서 좀 지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좀 자아 비판도 해보고 이렇게 좀 흥미롭게 읽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주차 목표는 이 책에 나오는 경제학의 주요 개념과 이론 그리고 이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반대편 관점들을 어떻게 반박하는가 이런 이제 내용을 통해서 경제적 시야를 넓히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 원칙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시장 경제에서 정부는 어떤 역할을 맡고 있으며 소비자가 단순히 그냥 물건을 돈 주고 사는 소비 주체가 아니라 그 시장 경제의 움직임에서 바람직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토론과 글쓰기에서는 명품 브랜드 소비라는 게 과연 합리적인 소비 행위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명품 브랜드 소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경제적 효용 혹은 손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자가 분석해보고 요 토론을 통해서 시장 원리의 현실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글쓰기에서는 이제 핀란드에서 적용하고 있는 누진적 벌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제도를 시행했을 때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수업 내용을 반영해서 자기 생각 정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주차에서는 1주차에서 배웠던 그런 주요 개념과 이론들을 좀 더 구체적인 현실 사례를 들어서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제 뭐 GDP라든가 GNP라든가 이런 국가의 총 생산 수치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과연 국민들의 실제 생활 수준을 얼마나 반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경제 관련 지표를 봤을 때 단순히 지표에 나오는 숫자가 높다고 해서
경제를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그런 어떤 단편적인 시각을 떠나서 그런 지표와 자기의 실제 생활을 연계해서 얼마나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연습을 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과 실업의 관계. 학생들도 조금 요즘 시사 관련해서 같이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야기를 많이 하죠. 이제 청년 실업 문제라든가 실업률 하락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구조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정부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같이 토의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네 번째는 이제 2주간 배웠던 요 내용들을 다 총정리를 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무엇을 설명하는 학문이고 이 학문을 공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의의가 무엇인가 요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글쓰기 토론 부분에서는 이제 현실 지금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노동시간 상한 연장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상승 내지는 최저임금 동결과 관련된 시장 논리에 대해서 글을 써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3주차는 이제 국제거래와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환율 변동이 이제 우리의 어떤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국제거래, 해외 무역을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다음에 이것을 세계 경제 환경의 변화와 연계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첫째 학습 목표가 환율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함께 이해를 해보고 그리고 국가가 이제 외환 보유량 그리고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걸 학생들의 과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거래의 어떤 양상에서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개념에 대해서 차이점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 사례들을 좀 많이 가지고 와서 여러 나라들의 국제거래가 뭐 어떤 나라들은 왜 자유무역을 시스템을 견지를 하고 있는가 또 어떤 나라들은 블록 경제를 만들어가지고 보호무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은 왜 보호무역을 주장하는지 이런 이제 현실적 양상의 맥락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나라가 현재 이제 해외 국가들과 FTA를 활발하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자유무역 친화적인 기조를 버리고 강력한 어떤 지역 중심 블록 경제를 만들어서 대응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지 그리고 어떤 장단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지 선정 도서의 내용과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 주차에서는 이제 공유 경제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사실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 플랫폼 경제라든가 이런 공유 경제를 뭐 따릉이라든가 이런 이제 공유 경제 사례들을 현실에서 좀 많이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공유 경제 개념이 어떤 식으로 성립되었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변화되어 왔는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요. 그 공유 경제의 발전으로 인해서 이 소비자들이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혹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부정적인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장단점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유 경제의 미래가 현재 이제 많은 방향으로 확장이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거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예측하는 공유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뭐 원숙한 전문가의 시각은 아니지만은 이제 선정 도서와 수업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예측 분석해보고 학생들끼리 그 결과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학생들이 실제 사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례와 좀 천착을 연결을 시켜서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떤 학생들에게 어떤 효용을 안겨주는가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점을 또 안겨주는가 이런 장단점 분석을 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논술을 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워크북의 저희 구성에서는 뭐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교과서 소설 다보기와 좀 유사한 구성이지만은 어휘 부분이 따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저희가 또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수업이니까 사실은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얼마나 어휘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는가, 적재적소에 적확하게 쓸 수 있는가가 이제 수업의 질 그리고 학생들의 어떤 학습 효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데 항상 드는 이제 문제 생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한자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구체적인 개념어 자체를 숙지를 잘 하지 못해서 간략하게 한 줄로 말하거나 쓰면 될 내용을 아주 길게 이제 순 우리말로 풀어서 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게 듣는 사람한테 내용이 잘 전달되지도 않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뭐 숙제 검사를 한다거나 학생들이 했던 어떤 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수업 내에서 교정을 하는 과정에서 방금 네가 했던 말은 쭉 길게 했던 말은 이런 어휘로 수정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면은 또 학생들 반응이 그 단어 사실 제가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진실을 말한다는 전제하에 왜 그 단어를 알고 있는데 발표를 할 때 그걸 쓰지를 못하는가? 왜냐하면은
학생들이 그 단어를 단순히 도장 깨기식으로 그냥 달달달 외우기만 하고 실제 자기가 글을 쓰는 연습을 할 때나 아니면 바깥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할 때에는 그런 배웠던 암기했던 단어들을 사실 잘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머릿속에 세이브는 돼 있는데 그걸 써야 할 시간에 아주 탄력적으로 로딩을 하지 못하는 응용력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휘 부분에서 학습 목표는 선정 도서 내에서 학생들이 알아야 하는 혹은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미래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어휘를 선정해서 그 어휘의 뜻과 개념을 확실하게 숙지를 시키고 그냥 그 부분을 꼭 이제 수업에서 예문 활용 및 발표를 하게 해서 저희가 수업에서 학생들을 통제하는 그 시간 안에서라도 최대한 학생들이 이제 문장으로 어휘를 풀어내면서 이제 문장력과 어휘의 실질적인 활용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편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한자성어 같은 걸 이제 좀 숙지를 하면서 이제 선정 도서나 수업의 내용과 연관된 한자성어들을 좀 숙지하고 역시 이것도 예문 활용을 통해 가지고 단순히 머릿속에 정리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장 형식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실질적으로 학습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잘 읽었니 이 부분은 이제 독해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하는 부분인데 학부모님들이 이제 상담을 하실 때 많이 여쭤보는 내지는 문의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 아이가 이거는 사실 이제 문의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푸념이나 걱정에 가까운 건데 우리 아이가 책을 읽기는 있는가? 왜냐면은 저희 학원에 이제 보내시는 이제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책을 안 읽고 그래도 CNA 학원에 책을 보내면 학생을 보내면 양질의 도서를 그래도 주기적으로 잘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오기 때문에 이제 보낸다라는 어머님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한 2개월, 3개월 정도 수업을 하고 나서 다시 상담을 하게 되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 책을 읽기는 양적으로 이제 채워서 읽기는 있는데 이제 그 책을 제대로 읽고 이해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좀 요령이 붙으면 이제 책을 어떻게 읽냐면은 이제 학원에 오기 전에 뭐 한 서너 시간 전에 그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령이 붙은 친구들은 책을 먼저 읽고 교재를 푸는 게 아니 숙제를 푸는 게 아니라 숙제 부분을 먼저 이렇게 편 다음에 그 숙제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가 어떤 파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가 그거를 먼저 정리를 하고 나중에 책의 목차를 거꾸로 읽으면서 발췌독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이 선정 도서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숙지해서 그걸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그게 나중에 수업 끝나고 나서도 학생들의 어떤 교양 지식에 정착이 돼야 되는데 단순히 이 수업의 과정이 그냥 도장 깨기식으로 어쨌든 수업했다 뭐 칸은 다 채웠다 이런 식으로 끝나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학생이 분명히 책을 읽은 기억은 있는데 그 책의 내용에 대해서 떠올리지 못하는 그런 좀 불행한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잘 읽었니 부분에서는 책의 이제 내용을 전반적으로 한번 쭉 이제 내용 정리를 하면서 학생들이 선정 도서 내 주요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숙지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발췌독을 가능한 한 방지하고 수업 내에 꼭 필요한 필수 개념에 대해서 꼼꼼하게 학생들을 좀 숙지를 반복 숙달을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 문제를 보시면은 책에 나온 내용들이 인용문을 띄운 다음에 요 부분에 어떤 내용의 설명이 들어가야 하는가 그 다음에 주요 개념에 대해서 제시문 인용 없이 그냥 개념 정의를 한번 해봐라. 그 다음에 OX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조금 이제 문장을 읽을 때 세세한 부분까지 확실하게 읽고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는지를 목표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주차에서는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수업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저희가 할애하는 부분이고 학생들이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빨간색 네모로는 이제 선정 도서의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 그다음에 파란색 네모에서는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된 외부 지문들을 일단 저희가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를 내는데 첫 번째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선정 도서와 예시 지문의 내용을 잘 읽고 나서 그 안에 들어있는 주요 개념을 확실하게 요약 정리를 잘 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거를 완성된 문장의 형식으로 풀어서 글 쓰거나 말을 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그 요약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외부 지문이라든가 이런 응용 사례를 냈을 때 그 자기가 요약 정리한 개념들을 요 상황에 잘 적용을 시켜가지고 자기 생각을 발표를 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이제 의도로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업 중에 학생들의 논의를 이끌어낼 때는 반드시 저희가 완성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자기 생각을 발표할 때는 단순히 뭐 찬성 반대 여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반드시 근거와 추가 설명과 사례를 붙여서 논증의 형식을 갖추어서 말할 것 이런 부분들을 좀 엄격하게 지켜가면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어떤 그냥 최소한의 참여 시간 지분만 확대하고 끝난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을 완결된 논증 형태로 풀어가면서 말하기 연습을 좀 꼼꼼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크북 작성과 첨삭 사례 이렇게 쭉 보여드릴 텐데요. 요 이제 워크북 작성 같은 경우는 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 두 친구들은 굉장히 저희 학원 학생들 중에서도 필기를 꼼꼼하게 잘 하는 친구들 축에 속하고요. 그리고 뭐 꼼꼼하게 열심히 잘 하는 친구들이지만은 또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혹은 뭐 선정된 지문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학생들마다 격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뭐 한두 문제 정도는 이렇게 못 풀어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거를 그냥 못 풀어왔다고 이렇게 그냥 지적만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수업 중에 저희가 선정 이제 지문 외에도 저희가 수업 준비한 내용에서 학생들이 이제 제시문이라든가 선정도서 내용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 수업을 하고 그 수업의 내용을 꼭 이렇게 요약 정리 보충을 해서 이제 수업 전후로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서 체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내용과 관련된 글쓰기를 할 때도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대면 첨삭을 이렇게 원칙으로 해서 학생들의 이제 글을 쓸 때 어떤 형식적인 부분을 잘 지키고 있는가, 그 다음에 논증에 있어서 어떤 근거의 합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 어휘를 쓸 때 적확한 어휘를 잘 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짚어낸 다음에 만약에 이제 학생들이 조금 뭐 불량적인 부분 내지는 뭐 논리적인 부분에서 이거 좀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수업 내에서 다시 한번 고쳐 쓰기를 해서 재검사를 받고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가 쓴 글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 글을 고쳐 봤을 때 실제로 어떤 개선 효과가 발생하는가라는 걸 확실하게 좀 인지를 할 수 있게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토론과 논술 부분인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글쓰기 경우는 뭐 논술 요거를 일단 주장하는 거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이제 토론 부분에서는 팀을 나누어서 찬반 토론하는 이런 형식인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글쓰기나 말하기의 형식이 단순히 이런 논증형 말하기 글쓰기가 아니라 좀 다양한 형식의 말하기와 글쓰기 능력을 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 워크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통합사회 경제 부분이라서 좀 뭐 다시 뭐 결말 다시 쓰기라든가 이런 상상력을 요구하는 부분보다는 좀 구체적인 논증 방식, 논증력을 요구하는 그런 영역이라서 저희가 이제 논술과 토론 중심으로 구성을 했지만 이제 토의 문제도 한번 내서 단순히 찬반 토론을 떠나서 논제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좀 이렇게 모아보는 시간도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논술 같은 경우도 단순히 주어진 논제에 대한 자신의 찬반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를 한 다음에 그 제시된 제시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그리고 논제에서 여러 가지 요구 조건 2개, 3개 이상의 요구 조건을 쭉 이제 병렬 제시한 다음에 그 요구 조건을 정확히 글에 다 채워놓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수업 내용 전체를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생각을 좀 논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과 뭐 미래 전망을 잘 쓸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반복 연습을 시키면서 학생들의 글쓰기와 말하기 능력을 점진적으로 향상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저희 중2 이번 8월 9월 워크북 설명드렸고요.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 자, 코로나 학생들 좋은 독서 수업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8월 설명회는 다음 주 초등 5학년, 6학년 안내로 마무리를 하고요. 9월에 저처럼 이제 수험생부모님들은 수시 접수 잘 하시고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9월 27일에 10월 프로그램 안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10월에는 10월 18일, 25일 이렇게 안내해서 저희 각 배움터에서 안내 문자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